며느리에게 짐 취급받던 70세 시어머니 추석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발견한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추석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송편 찌는 냄새가 퍼지고 거실엔 커다란 상이 차려지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화목해 보였지만 상 위로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좀 작게 하시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큰 상을 차려요? 며느리의 말은 웃는 얼굴 뒤로 날카롭게 숨어 있었어요. 옆에 앉아 있던 아들마저 대수롭지 않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이제 몸도 약해지셨는데 요양원 생각도 좀 해보셔야죠. 순간 시어머니 박명숙의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으며 수저를 고쳐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은 송편처럼 눌려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이날 억눌린 세월의 서러움은 기어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남편의 비밀 한 장의 서류가 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추석날 가족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받는다면 묵묵히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히 맞서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추석 점심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겉으로만 요란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이 가득 놓인 상 위로 젓가락질이 분주히 오갔어요. 하지만 명숙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보다 더 크게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박혔습니다. 어머니, 고기도 너무 질겨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절 음식도 좀 트렌디하게 해야죠. 이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눈치를 보더니 억지 웃음을 흘리며 밥만 뜨고 있었어요.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더욱 서늘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번엔 아예 대놓고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상 차리시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어머니 연세에 이런 건 무리라니까요. 이젠 저희 차례 아닌가요? 어머니는 이제 좀 내려놓으실 때가 됐어요. 차라리 괜찮은 요양원 들어가서 편히 지내시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마디는 정말 독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쨍그랑 명숙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온 집안의 시선이 쏠렸어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줍다가 결국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냐? 목소리는 갈라지고 가슴은 먹먹했어요. 그런데 더 참담한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밥만 뜨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두둔하지도 않고 며느리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숟가락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방 더 날렸어요. 어머니, 화내실 일 아니에요. 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솔직히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알아본 곳은 정말 시설이 좋아요. 그 순간 명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왔던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명숙은 방에 홀로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차가워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여기선 더 못 살겠다. 차라리 나가자. 내가 나 자신이라도 지켜야겠어. 다음 날 새벽 명숙은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몇 장, 낡은 안경 케이스, 남편의 사진 한 장. 그것이 70년 인생의 전부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수십 년 억눌린 마음이 쾅 하고 터져 나오는 소리 같았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명숙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온 명숙은 며칠 동안 친구 집을 전전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결국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러 오래된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추억까지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녹슨 자물쇠를 힘겹게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퀴퀴한 먼지가 확 밀려와 코를 찔렀어요. 낡은 장롱과 상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모서리마다 엉켜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언제 이렇게 됐지? 햇살 한 줄기가 틈새로 들어와 먼지를 반짝이게 했지만 창고 안은 여전히 음산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무거운 마음으로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이 누렇게 발에 있었고 바랜 사진첩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아이들 어릴 적 장난감, 명절 때마다 쓰던 그릇들, 남편이 아껴 입던 양복까지 손길이 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다 뭐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했을까? 그때였어요. 책꽂이 맨 구석, 거미줄에 덮인 낡은 가죽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건 뭐지? 여보가 왜 이런 걸 여기에? 꺼내려는 순간 먼지가 훅 하고 흩날리며 기침이 터졌습니다. 크크.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들어 올렸어요. 파일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명숙은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은행 신탁계약서, 명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신탁? 계약서?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안경을 다시 쓰고 집중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강남 빌딩 한 채, 그것도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 처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뭐야? 강남의 빌딩이라고?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가,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만큼은 편히 살아야 해. 이 재산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사랑해. 마이너스 1995년 12월 당신의 남편 올림. 여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몇 번을 다시 살아도 벌지 못할 거대한 금액. 상상도 못한 재산이 그녀 앞에 있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서류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꽉 붙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분명했습니다. 모든 게 진짜였어요. 옆에 놓인 남편의 낡은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명숙은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당신이 끝까지 날 지켜주려 했던 거였구나. 나는 자식들 눈치나 보며 천대받고 살았는데 당신 마음은 여기에 있었군요. 창고 안은 조용했지만 명숙의 가슴 속에서는 커다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며느리에게 짐 취급당하고 아들에게 외면받던 모든 서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이 재산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우겠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낼 차례야. 햇살이 창고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 서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명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남편분이 생전에 완벽하게 신탁을 설정해 두셨네요. 이 강남 빌딩의 상속은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모든 법적 권리는 어머니 명의입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로 제 거라는 뜻인가요? 네. 월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축하드려요.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부쩍 다른 얼굴로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서부터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저희예요. 현관문을 열자 두 사람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어요. 어머니, 요즘 어디서 지내세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희 집으로 다시 오세요.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썰렁해요. 며느리도 애써 환하게 웃었지만 눈동자는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명숙의 손을 붙잡았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지난번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의 진짜 보물이잖아요. 보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지만 붙잡은 팔은 미묘하게 떨렸고 손톱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명숙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보물이라고? 며칠 전엔 짐이라고 했으면서.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결국 본심을 꺼냈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니, 혹시 강남 쪽에 부동산 있으시다면서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진짜 속내가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머니 연세에 그런 큰 건물을 저희가 대신 세입자 관리도 해드리고 좋은 투자자도 붙여드릴 수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요즘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정호 회사도 어려운데
미리 증여해 주시면 세금도 훨씬 덜 들어요. 일석이조죠.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맞아요, 엄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제 이름으로 옮겨두면 더 안전하고 혹시라도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요? 저라면 그런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명숙은 두 사람의 얼굴에서 적나라한 탐욕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억지 미소는 이미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아들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욕심이 뚝뚝 떨어졌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혼자 그런 큰 재산 관리하시기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솟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물이라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짐이라더니 오늘은 보물이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 명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희 눈에는 나라는 사람은 없고 오직 돈만 보이는구나. 가족? 효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끝내 본심을 숨기지 못했어요. 엄마, 저희가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다 가족을 위해서죠.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결국 우리 몫이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아들도 이젠 대놓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진짜 속내를 완전히 확인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아니지. 너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지.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상속 얘기를 하는구나. 거실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숙은 두 사람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심해라. 내 재산은 내 손으로, 내 뜻대로 쓴다. 너희가 손 뗄 곳은 단 한 푼도 없어.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그 순간 명숙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이었다는 것을. 참는다고? 누가 누굴 참는다고 하는 거냐? 명숙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너희 본색이 나오는구나. 좋다. 이제는 가면 벗고 살자.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 손으로 모든 걸 정리하겠다. 다시는 누구도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해.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본심을 확인한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솟구쳤지만 이번에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내 인생, 내 손으로 지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명숙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로 두꺼운 서류들이 펼쳐지자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남편분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네요. 이 신탁 구조는 법적으로 철벽입니다. 철벽이라니요?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아무리 명예 이전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해요. 심지어 강제로 소송을 걸어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재산은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오직 어머니 뜻대로만 움직여요. 명숙의 떨리던 손이 무릎 위에서 차분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무도 못 빼앗아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원하시면 기부나 재단 설립도 가능하고요. 유언장을 통해 상속 대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효자, 효부가 되는 경우 말이에요. 그 말에 명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돈 냄새를 맡자마자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명숙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드디어 내가 내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사흘 뒤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애원하는 척하다가 금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우리를 정말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애원하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며느리는 아예 울먹이는 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미리 증여하셔야 된다니까요. 저희가 다 알아서 챙겨드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강남 건물 같은 거 어머니가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사기꾼들한테 다 뜯길 거라고요. 아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 현실을 좀 보세요.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세금도 덜 들고 우리도 빚을 정리할 수 있고 심지어 문고리를 마구 잡아당기며 발로 문을 차기까지 했어요. 엄마, 이렇게 나오실 거면 법적으로라도 해결하겠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예요. 안쪽에 서 있던 명숙은 서류철을 가슴에 꽉 안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송? 해봐라. 법원에서 만나자. 뭐라고요? 너희가 이기고 싶으면 해봐라.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절대 이길 수 없다.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거든. 명숙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단단했어요. 그리고 명심해라. 내 재산은 내 손으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산다. 돈 앞에서 가족을 버린 너희들은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엄마.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지만 명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들을 말도 해줄 말도 없다.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살아. 철컥 잠금 장치가 더욱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울리던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멎었어요. 집안은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명숙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명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들어준 이 방패로 드디어 내 자신을 지켜냈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예요. 그날부터 명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비위도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만든 감옥에서
드디어 탈출한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굳게 닫은 그날 이후 명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필요도, 아들의 한숨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명숙은 조용한 마을에 작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구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햇살이 방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게 비춰줬어요. 이게 진짜 내 집이구나.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뿌리개를 든 명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파릇파릇 고개를 든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내 삶이야. 아무 눈치 안 보고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삶. 정오가 되면 마을 이웃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명숙 씨,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이 나물 어떻게 무쳤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웃음소리가 오순도순 이어졌어요. 명숙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혼자가 아니네요.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저녁에는 근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가끔은 마을 축제 준비도 도왔어요. 명숙 씨 손맛이 최고야. 이번 잔치 음식은 맡기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이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집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은행에서 또 독촉 왔어. 연체 경고장까지. 아들 정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숙제는 왜 이렇게 대충 해와?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 며느리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 강남 건물 못 챙겼다며? 욕심만 부리다가 완전히 망했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며느리는 이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동네 맘카페에서도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엄마,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다면서 강남 건물도 못 받고 자업자득이지 뭐. 시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아들 정우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정우 씨, 요즘 일에 실수가 많네요. 괜찮아요? 상사의 지적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부부싸움이 일상이 되었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말렸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 당신이 너무 심했잖아. 가정은 차갑게 식어가고 아이들은 부모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 무렵 명숙은 변호사와 함께 뜻깊은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학재단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 재산으로 매년 10명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명숙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지만 다른 누군가의 꿈만은 지켜줄 수 있겠네요. 첫 장학금 전달식 날 선발된 아이들이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희 열심히 공부할게요. 한 아이가 그림을 선물로 건넸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에겐 할머니가 없어서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되어주세요. 그 말에 명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의 진짜 보물들이구나. 그날 저녁 명숙은 작은 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편히 가도 돼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걱정 말아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사진 한쪽 끝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어, 고생 많았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명숙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더 이상 서러움도 억울함도 눈물도 없었어요. 남은 건 오직 자유와 평안함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은 그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구워주기로 했었죠. 진짜 가족이란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여보. 그 순간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인정이나 큰 재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오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네요. 1년 후 계절은 어느새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명숙의 작은 정원에는 연초록 새싹들이 싱그럽게 고개를 들고 작은 꽃망울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맞으며 흙냄새를 맡자 명숙의 가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년 전에 나는 정말 불쌍했구나. 마을 아이들이 장학재단 이기 수혜자로 선발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할머니,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희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눈빛을 본 명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할머니의 진짜 자랑이야.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세요? 저희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명숙은 아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받은 사랑은 다시 나눠주는 거야.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란다. 그날 오후 명숙은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췌해진 얼굴, 값싼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표정. 며느리는 명숙을 알아보고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명숙은 차분하게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연민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네. 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말 됐다. 명숙이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너도 정호도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명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할 마음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 너희는 잘못했어. 하지만 그건 너희가 감당할 몫이야. 명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돈은 그냥 원래 있던 본성을 드러낼 뿐이지.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명숙은 평소와 같이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고 아름다웠어요. 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정말로 평안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끔은 정호가 그립기도 해요.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어떤 선은 한 번 넘으면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사진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남편이 그래, 잘했어. 이제 진짜 자유구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명숙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더 이상 서러움도 외로움도 억울함도 없었어요. 남은 건 오직 평온함과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마음의 자유구나. 마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어요. 내일은 그 아이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하기로 했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요. 만약 여러분이 명숙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참고 견디셨을까요? 아니면 명숙처럼 단호하게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호나 며느리의 입장이라면 가족보다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 안에 숨어 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에요. 명숙은 70세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짜 자유를 찾으실 건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처, 효도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명숙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